당뇨에 좋은 영양제가 없느냐? 당뇨에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댓글에 이렇게 오셔서 써주신 내용이 있네요. 박사님, 제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데요. 함께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 여러분들은 어떤 영양제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우선 당뇨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보시면은 소변에 당이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변에 당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혈액 중에 당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혈액 중에 당이 항상 들어있죠. 당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아니고 당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많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이상이냐 라는 건데, 그걸 이제 숫자로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얼마냐 하면 혈중 공복 혈당 당 농도가 얼마죠? 100 정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상적인 숫자일까라는 건데요. 100도 사실은 좋은 수치는 아니다. 가장 좋은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수준이 얼마냐 하면 85 정도 나올 때 이렇게 선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뭐 99 아래, 99 정도 나오면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정도 유지하면은 된다. 혈액 중에는 항상 당이 들어있고 그 당의 농도는 그 정도 유지한다. 그게 공복 혈당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면 공복 말고 식사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그냥 그 놓은 게 140이죠. 14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수준으로 그냥 정해 놓은 건데, 140도 그렇게 썩 좋은 수치가 아니다. 130이 더 좋고 120이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123 정도 나옵니다. 식후 혈당이. 공복 혈당은 거의 100 정도 나오고요. 이런 수치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혈액 안에 그 정도 유지되어지는 수치인 거고, 그 다음에 소변에 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때 빠져나오고 있는 거고, 소변에 당뇨, 소변에 당이 들어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어디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느냐? 공복 혈당이 얼마나 나오느냐, 또는 식사 후에 1시간 혈당이 140 이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더 옳고,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HbA1c라고 당화 혈색소를 체크하는 방법. 그래서 당화 혈색소는 한 3개월 동안 평균 수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수치가 약 5.5에서 6점대 그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체크하는 방법은 당화 혈색소를 체크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요. 당뇨는 혈중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 문제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적혈구의 당이 얼마나 달라붙었느냐, 당이 달라붙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수치가 5.5%, 5.8%, 뭐 6%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낮을수록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이제 올라가고 우리 몸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이 당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포도당을 나타내는 거고, 이 포도당은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친화성을 가진다.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혈관의 내벽에도 붙들어 있고요. 우리 근육, 뭐 거의 우리 몸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근데 여기에 그 당이 달라붙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혈관이 굳게 되고 혈관이 굳어서 이제 혈압 조절하기가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그래서 혈관이 나빠져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혈관이 가장 위험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 하면 눈, 그 다음에 신장과 같은 굉장히 가늘은 모세혈관에 문제가 일어나면 신장에서는 신장 에서 걸러주는 여과율이라고 하는 게 나빠질 거고, 눈은 시력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높게 올라가 있으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게 소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잘 먹어야 되는 음식이 뭐냐? 어떤 걸 잘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그 중에 한 개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탄수화물을 잘 골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음식을 첫 번째, 야채부터 먹어라. 자, 당뇨가 있으신 분은 첫 번째 야채부터 먹어라. 야채부터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이섬유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식이섬유질은 우리가 섭취한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이런 데 들어있는 당분을 붙잡아서 천천히 흡수되어지도록 해준다. 또는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밥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먹게 만든다. 네, 그래서 야채 종류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야채부터 먼저 먹어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아니 반찬으로 야채가 있는데 반찬부터 먹고 나서 좀 이따가 밥을 먹어라, 그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건 알아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야채부터 먹으라 그런다고 야채로 되어져 있는 반찬이 아니라 뭐 샐러드, 그냥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도 밥 없이 그냥도 먹을 수 있는 김치가 아니라 샐러드 종류를 알아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콩나물, 그냥 콩나물을, 그냥 콩나물만 먹는 겁니다. 콩나물만 먹어도 맛있죠. 뭐 그런 방법입니다. 다양한 야채가 있고요. 다양한 야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야채만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야채부터 먹어라. 두 번째, 단백질을 먹어라. 단백질류는 뭐 살코기류가 될 수도 있고, 두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뭐 낫또 이런 거 그냥 비벼서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먹을 수 있다. 자, 그런 뭐 다양한 방법을, 그건 뭐 드시는 건 알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먹는 것이 이제 탄수화물로 된 밥이다. 이제 밥을 먹는.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먹어도 당 농도를 떨어뜨리는 건 당연히 무조건 내려갑니다. 요게 음식을 먹는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뇨가 올라가는 분들 중에요, 장이 나빠서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장은 왜 나빠질까라는 건데, 장은 왜 나빠질까요? 자, 장은 소화가 안 돼서 나빠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먼저 섭취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건데요.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따져봐야 되는 게 소화를 되도록 하는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소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음식이 녹아야 된다. 그 음식이 녹으려면 위장 속에서 녹는 겁니다. 위장에서 녹으려면 위산이 필요하고요. 위산은 염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염산의 염은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산은 수소이온이라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수소이온을 공급을 해주는 물질이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소금과 비타민 C. 그러니까 당뇨에 좋은 영양제는 소금과 비타민 C가 되는 겁니다. 왜? 소화를 잘 시켜야 되니까. 자, 소화가 되려면 녹아야 된다. 녹일 수 있는 그 물질이 누구냐? 염산이다. 염산은 비타민 C와 소금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위산은 위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위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음식이 녹지 않으니까. 음식이 녹지 않는 이유는 위산이 부족하니까. 위산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왜 잘 모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 수준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비타민C 소금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녹였는데 녹였다고 소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녹인 건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녹아가지고 있다 이거인 거고요. 소화가 되어진다, 분해가 되어진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녹아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녹아서 그대로. 예. 그렇게 되어져 있는 놈을 다시 잘게 분해해주는, 소화를 시켜주는, 잘라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잘라주는데 이용이 되어지는 그 잘라주는 물질이 무엇이냐면 효소입니다. 효소.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 효소가 소화효소라는 거죠. 자, 효소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매실을 설탕 반, 매실 반 집어넣고 그걸 이렇게 어디 통에다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담아놨다가 꺼내가지고 먹는 그걸 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요 단어가 그 의미가 잘못되어져 있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곡물효소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소화효소가 아니라고요. 네. 곡물효소 먹어도 되냐? 뭐 발효시켜 놓은 걸 먹어도 되냐? 네, 그거는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네, 제발 그런 거 먹지 마세요. 소화 안 됩니다.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자 매실에다가 설탕을 집어넣어 놓고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먹는 건 효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효소가 아니다. 네, 그건 뭐냐? 네. 매실에 주변에 설탕이 이렇게 들어있다가 이 설탕으로 인해서 매실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 요것밖에 없는 겁니다. 전혀 효소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게 효소다라고 그걸 소화효소다 이렇게 사 먹어도 안 되고 그것 자체는 효소도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그냥 매실하고 설탕을 먹는 거다. 딱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매실에 이렇게 재놓은 매실 설탕 뭐 이 말이 그냥 맞는 겁니다. 효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발 좀 그거 잘 좀 이해를 하셔서 뭐 그런 거 먹어도 되냐 좀 묻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가 아니고요. 효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 좀 다르게 얘기하면 리파제, 펩신, 트립신, 펩시노겐, 그 다음에 아밀라제, 그 다음에 뭐 그 단백질 분해 효소 등등등 해가지고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류는. 그런 거 쉽게 말해서 약국에 가면 소화제 주세요라고 하는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소화제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종류의
소화 효소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라라는 거고요. 그 소화 효소와 내가 먹은 음식물이 녹아버린 놈하고 두 가지가 반응을 하면서 이 음식물을 이제부터 자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잘라진 그것이 소장에서 이제 흡수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소화를 시키는 거고,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 결정을 짓는 것이고요. 소화가 제대로 되어진 놈은 흡수가 되어지고, 흡수가 잘 되어지면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런 게 뭐냐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진 놈, 요게 소화가 제대로 되어진 놈이다 라는 거고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진 놈, 이거다라는 거죠. 자, 이놈들 중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되어지지 않고 중간 단계, 어중간하게 만들어져 있는 물질들, 그런 걸 보고 펩타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미분해 산물이다, 분해되다가 말아버린 그런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흡수가 되어지면 혈액 속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또 혈관을 빠져나가서도 염증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두드러기, 각종 염증, 이런 거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 단백질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즉 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킨다. 무섭죠? 그래서 소화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놈들이 자꾸 들어오면 장에 문제가 생기고, 장에 구멍이 생기고, 장 누수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면 포도당이 급격하게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래서 소화가 잘 되어져야 장이 튼튼해지고, 장이 튼튼해져야 이상한 당이 또 들어가 버리는, 당이 또 많이 들어가 버리는 이런 걸 막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혈중에 당 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된다. 어떻게? 소화가 잘 되어져야. 네. 그래서 이 미분해되어진 단백질을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장이 튼튼해야 되고요. 또 미분해되어진 단백질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방법이 또 있다. 빼내버리는 게 뭐냐면 식이섬유질을 먹는 거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식이섬유질을 먹어두고요. 식이섬유질하고 그 다음에 미분해된 단백질하고 만나서 붙잡혀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소화가 되는 근본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분해가 잘 돼야 된다. 두 번째, 흡수되어져야 될 것만 흡수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 흡수되어지지 않고 남은 놈들, 미분해 산물은 붙잡고 빼내야 된다. 소화, 분해, 흡수, 배설.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져야 소화가 잘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소화는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소화는 너무 잘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당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소화가 안 되면 장에 문제가 생기고, 장에 문제가 생겨서 당분이 흡수가 너무 잘 돼 버린다. 갑자기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분해, 흡수, 배설, 이 세 가지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누가 재주나요? 누가 진단을 해주나요? 모릅니다. 안 해줍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당뇨는 고치는 병입니까? 당뇨가 고쳐집니까? 약으로 해결이 됩니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뇨약이라고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요. 네. 계속 몸은 나빠져 갑니다. 그게 무슨 약입니까? 약물이라 하면 그냥 치료가 되어야 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약이 아니고요. 그냥 관리제입니다. 관리. 네, 관리. 네, 진정한 당은 떨어지지 않고 마치 당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당뇨 약을 먹는 방법으로 당을 관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을 관리를 하려면
내 몸 스스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네, 닥터 한스 당뇨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쭉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나오는 영양제. 자, 아까 말씀드린 소화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비타민C, 소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유산균, 그 다음에 식이섬유질을 먹어야 되니까 키토산, 식이섬유질이 당분을 붙잡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되니까 소금. 그래서 비오유기소, 비타민,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키토산,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도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 혈액순환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메가3.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어야 되니까 소화효소제,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당뇨를 관리를 하는데 일단 도움이 된다. 소화를 잘 되도록 해준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사가 되어야 된다. 대사라고 하는 놈 안에는 세포가 있고 이 세포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요걸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필수적으로 먹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각종 효소, 보효소, 조효소 이런 유가 있는데요. 비타민 B 복합체 이런 거를 같이 먹어주면 여기의 대사가 세포의 대사가 훨씬 더 잘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소화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당뇨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소화가 잘 되어야 당 조절이 잘 된다. 그 다음에 대사가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예, 요렇게 전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영양제를 같이 한번 먹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항산화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런 종류들을 골라서 같이 먹어주면 훨씬 더 좋다. 거기다가 운동 좀 해주고요. 몸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물도 좀 많이 마시고요. 그러면 당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질문을 또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할애 시간을 많이 낼 것이오니 질문을 많이 여기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 질문 올려주신 분 중에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비타민을 먹을 경우에 멀티비타민과 비타민C 중에서 어떤 걸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뭘 드시겠습니까? 멀티비타민. 다양한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 두 번째, 비타민C 한 개만 딸랑 먹을 경우에 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뭘 드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먹으면 더 좋겠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개만 먹으라면 뭘 먹겠냐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요 멀티비타민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네, 음식을 통해서 충분하게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멀티비타민을 먹으라 소리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먹으라는 얘기는 제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비타민C를 먹으라라고 하는 영상은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몇 개 올라가 있냐면 1000개가 넘게 올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약 500개는 비타민C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비타민C를 저는 먹겠다라는 거죠. 왜요? 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항산화를 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 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티비타민은요, 소화를 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 C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요, 비타민 C를 더 쳐준다라는 거고요. 비타민 중에서 순서를 정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 다음에 비타민 E. 이렇게 잡아가 보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비타민 K,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이렇게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종합 비타민, 멀티비타민 하고 비타민 C하고 둘 중에 한 개만 먹으라라고 한다면 비타민 C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영양소다라는 거죠. 자, 다음 댓글을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을 달고 사는데 비타민C 괜찮을까요? 제 영상들 많이 찾아보시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 이 두 가지는 같은 놈이다. 같은 놈이다. 그래서 이 두 놈을 해결을 보려면 우선 위장에 생긴 염증을 없애야 된다. 이걸 없애야 식도의 염증도 없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위장의 염증이 왜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닥터 한스, 소화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이런 영상이요. 몇 개나 있을까요? 최소한 200개는 있습니다. 비타민C, 그 다음에 소화. 매일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위에 염증은 왜 생겼느냐면 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위에 염증은 소화가 안 돼서 안 된 음식물이 위벽을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여기 상처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물질은 서로 친화성을 가질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친화성이란 뭘 의미하느냐?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녹습니다. 그죠? 이건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도 극성, 소금도 극성. 그리고요. 프라이팬에 기름이 묻었으면 그 기름을 닦아내려면 기름을 가지고 닦아야 닦이지 물로 닦으면 안 닦여집니다. 친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름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비누인 겁니다. 비누도 기름이고 후라이팬에 발라져 있는 것도 기름이다. 이렇게 두 개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닦여 나오는 겁니다. 그 친화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녹는다, 녹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친해야 잘 녹는다라는 거죠. 친해야 잘 녹는다. 진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친해야 녹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던요. 물에다가 기름을 집어넣으면 서로 분리만 되고요. 참기름에다가 소금을 백날 넣어봐야 녹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친화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친해야 녹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섭취를 한 음식물하고요. 이 위장벽하고 친화성을 가지게 되면 위장을 녹여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위장 속에 음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음식이 여기랑 계속 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까진다, 녹여버린다, 염증이 생긴다. 그게 위염이다.
이렇게 해서 위염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위장 속에 오랫동안 음식물이 남아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름만 계속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여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화성 때문에 그렇다. 매니큐어를 손톱에 발랐는데 이걸 닦아낼 때 물로 닦아내면 안 닦이지만 아세톤으로 닦으면 닦인다. 이게 바로 친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친한 것끼리 친해진다. 예. 이런 현상이 위장 속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염증이 생기면 위산이 그 염증을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위벽에 자꾸 건드리면 자극이 오는 거고 속쓰림이 발생하는 거고, 이래서 속쓰림이 생기는 거고, 싫으니까 이 위산을 자꾸 쳐낸다. 어디로? 식도로 올라온다. 역류가 되어서 올라온다. 이것 때문에 식도에 문제가 일어난다 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염증이, 위염이 생겨서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이 위염은 왜 생겼느냐? 염증은 소화가 안 되고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다. 즉 소화가 안 돼서 그렇다. 소화를 잘 시켜주는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그러면 이게 해결이 잘 된다. 해결이 되면 당연히 식도염도 문제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쉽나요? 네. 그래서 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면 당뇨도, 위염도, 식도염도, 고혈압도, 기타 등등 많은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영상들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되고요. 비오유키소 섭취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세계 비타민C 섭취운동본부, 비타민 섭취운동본부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밴드로 오셔서 질문을 써주시면 제가 또 그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채팅창에 써놓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글을 굉장히 길게 잘 써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글을 좀 길게 써주셔야 제가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편한데요. 그래서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많이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또 길게 써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멋지십니다. 대단히 멋지십니다. 네. 꼬라지님 반갑습니다. 김이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금 관련 영상을 보고 소금물을 타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소금이 몸에 좋은 소금일까요? 천일염을 주문하면 될까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소금은요,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이죠.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것은 금속입니다. 나트륨으로 된 덩어리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트륨 덩어리다. 이걸 물에다가 던져 넣잖아요. 바로 폭발합니다. 폭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염소가스로 되어져 있는데요. 독가스입니다. 그거 호흡하면 바로 즉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왜 화재가 나면, 불이 나면, 이 벽에 붙어 있는 벽지,
이 벽지가 PVC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걸로 벽지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불이 붙으면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염소가스고요. 그걸 호흡하면 거의 뭐 다 죽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벽지를 그런 재료로 아예 법으로 못 만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나트륨, 염소 따로따로 있으면 그냥 독물이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으면 우리가 먹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그 소금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소금은 우리 몸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세포대사에 무조건 필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줘야 되는데 소금의 종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종류가 좋은가라는 것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영상이 또 있습니다. 네, 어떤 소금이 좋은지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인 소금을 가지고 제가 체크를 다 해봤어요. 주겸 뭐 이런 거까지 다. 그래서 해보니 첫 번째 평가를 한 게 pH입니다. pH라고 하는 것은 산도를 말하는 건데 산성도. 네, pH는 보통 보면은 뭐 1, 2, 3, 4, 5, 6, 7 해갖고 14까지 있죠. 7 이상은 알칼리성, 7 이하는 산성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고 7은 중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소금이 천일염의 경우에는 이 pH가 7.5 정도 나옵니다. 주겸은 8.5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융염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 10.5, 11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같은 농도에서 pH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소금을 뭐 3% 정도 농도로 녹여가지고 pH를 재보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 알카리수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알카리수. 그러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알카리수로 변한다. 알카리수로 잘 변하는 것이 용융소금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측정한 게 뭐냐면은 OR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RP.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셜 ORP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산화 환원 전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ORP가 마이너스가 되어지면 환원을 시켜주는 능력이 있다, 항산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ORP가 플러스로 올라가면 산화를 시켜버리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환원력을 가진 소금을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그게 이 환원 능력이 센 그 소금이 어떤 거냐면 용융소금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겸. 그 다음에 일반 천일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는 건데요. 못 같은 거, 쇠붙이 같은 거 있죠. 그 쇠붙이를 소금물에다가 집어넣고 놔둬 보십시오. 천일염을 녹인 물에다가 못 같은 쇠붙이를 집어넣으면 하루 정도만 지나도 녹이 금방 씁니다. 녹이 진짜 빨리 씁니다. 그 갈색깔에 막 이상한 물질이 자꾸 생기죠. 철이 녹아 나오고 철이 산화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용융소금에다가 못을 집어넣어 놓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뭐 이 실험을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실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녹슬지 않는다. 산화되어지지 않는다. 즉 환원 능력을 갖고 있다.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항노화를 시켜줄 수 있다. 안티에이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용융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있는 겁니다. 실험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용융소금을 먹어라. 그럼 주겸은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데요. 주겸은 반찬에 넣어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려면요, 반찬에 넣어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주겸은 이상한 맛이 있죠. 그래서 많이 먹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데요. 적절하게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 소금을 많이 먹는다. 적절한 수준으로 먹는다. 그 먹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되나. 네, 소금은 제대로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기가 쉽지가 않다. 그게 바로 양인데 적정 양을 먹기가 쉽지 않다. 저염식은 뭐 하기가 너무 쉽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런 저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염식은 하기가 쉬운데요. 적정 양을 먹기가 쉽지가 않다. 적정 양을 먹으면 음식에 넣어서 먹어야 되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게 제대로 된 양을 먹을 수가 있는데 주겸으로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용융염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탁월한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또 보겠습니다. JHK님, 소화불량이 있다고 하면 주위에서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참 난해한 질문이네요. 자, 이거가요, 단계가 있는 겁니다. 단계.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돼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다 보면 정신과로 가라고 그렇죠. 오늘 제가 어떤 다른 강의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신경이 아파서 어디에? 이에, 잇몸이, 이가 아파요. 치과에 갔더니 신경과로 가라고 그런데요. 신경과에 갔더니 치과로 가래요. 서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이잖아요. 훨씬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근본부터 차곡차곡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갔더니 이리 가라. 여기 갔더니 이리 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디도 믿을 데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화에 관한 이야기 쭉 말씀드렸던 그것부터 해봐야 되는 거죠. 내한테 문제가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전부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무엇인가 있겠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또 정신적인 문제, 신경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처음부터 간다?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죠. 네, 그건 뭐 본인 스스로 어느 것인지는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댓글에 가보겠습니다. 닥터 한스님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이렐님, 당을 최대한 줄이면 몸에 좋을까요? 하하, 또 이런. 닥터 한스 영상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분 제한식, 당질 제한식, 닥터 한스 당질 제한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당을 제한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얘기부터 또 해볼게요. 우리 인류는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 그것도 아직도 뭐 다양합니다. 뭐 50만 년 전부터 인간이 있었다. 10만 년 전부터 있었다. 5만 년 전부터 있었다. 뭐 다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두개골이 발견된 두개골, 우리 이 두개골 이런 게 발견되어진 게 그때 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만 년 전에 두개골, 사람하고 유사한 두개골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구 역사가 45억 년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45억 년이나 됐고요. 인간하고 유사한 네, 그런 동물이 살았던 시절이 40만 년 정도까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얘기해서 만 년만 한번 봅시다. 만 년 동안 인간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느냐라는 건데요. 그 변화, 어떤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유전적인 변화입니다. 유전자적인 변화. DNA의 변화. DNA가 지금까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 당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당분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당을 많이 먹어왔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할머니도, 네, 증조 할머니도, 위에 네, 할아버지도 전부 당에 익숙해져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이 잘 분해가 되어지면 당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소화가 안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염증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는 게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보다는 당이 더 나은 거다라는 건데요. 당을 빼버리고 먹는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여러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당에 익숙해져 있고 당에 의해서 몸이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포도당, 당에 의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빼버리고 안 먹는다? 말이 됩니까? 당이 없으면요, 당뇨가 걸립니다, 오히려. 예. 당질 제한식.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네,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느냐? 췌장이 내 혈액에 당분이 들어와야 혈중에 당분이 돌아다녀야 이 당을 어떻게 하려고 내 몸 전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내 몸의 췌장에서 글루카곤도 분비하고 인슐린도 분비하고 이런 걸 하는데 당이 뚝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위축되어집니다. 나중에 췌장이 망가집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당질 제한식을 한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질 제한식을 한다. 단기적으로. 그럼 얼마 동안? 많이 해봐야 한 2달, 3달 이 정도입니다.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길게 할 수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우리 몸한테 길게 오랫동안 하지 못할 거면 하면 안 됩니다. 요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길게 오랫동안 하지 않을 거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3달 그냥 가볍게 짧게 마치 단식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체중을 줄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거다. 당을 갑자기 좀 내려야 되겠다. 요런 때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당질 제한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섭취를 하는 음식물 중에 약 50%는 50%에서 55%는 매 식사할 때마다 당분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 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렇게 먹을 때 가장 사망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당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 적당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양소든 적당량이 있는 겁니다.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많이 먹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해주신 최대한 줄이면 몸에 좋을까요? 몸이 박살납니다. 하시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분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염선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랜만에 나타났죠. 그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독소를 빼려고 과일 주스를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생과일 야채를 먹어도 비오유키소와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당연히 먹어도 되는 거죠.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같이 먹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 저는 독소를 빼려고 네,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디톡스다. 도대체 뭘 빼려고 하는 겁니까? 전 그게 묻고 싶어요. 디톡스다 해서 독을 뺀대, 독소를 뺀대. 우리 몸에 독소가 있습니까? 뭐를 독소라 그러죠? 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뭐가 독소죠, 진짜? 네. 그 독소라고 하는 거는요. 노폐물을 독소라고 그러는 건가요? 노폐물? 네. 자, 이 방법은 뭐냐 하면 활성산소가 적게 발생되도록 한다. 우리 몸에 디톡스를 하는 그 디톡싱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활성산소 발생량을 줄이는 거다. 즉, 항산화제를 먹는 겁니다. 그게 디톡스, 독소를 빼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소를 뺀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장 속에 들어있는, 혈액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장 속에 들어있는 숙변이나 이런 거 있죠. 오래된 물질. 이런 거를 빼내는 거를 한 개의 뭐 디톡스의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층에요.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 항생제류나 피부과 약이나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나 이런 걸 먹게 되면 그런 물질들이 지방층에 가가지고 껴 있습니다. 분해가 돼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지방층에 들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빼내느냐라는 거거든요. 잘 없어요. 네. 단식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이런 걸 갖고 빼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체중 감량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디톡스를 하는 게 더 옳다라는 거고요. 지금 과일 주스 일주일에 이틀 정도. 네, 저거는 뭐 아주 좋은 방법인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뭐 과하게 빼야 된다 그러면 뭐 2번 정도 절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네, 어쨌든 질문하신 영양제와 과일, 야채 주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자몽을 드시고 계시면 네, 조심하셔야 되죠. 자몽하고 약물하고 관계 별로 안 좋은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해서 네,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요. 과일도 어차피 영양소들이 충분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고요. 골고루 많이 들어있는 거고 과일을 잘 드시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꼬라지님께서 네, 박사님 저는 속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명치 부분이 울컥거리고 울렁거린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림이 심하네요. 누워 있으면 몸 전체가 두근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많이 불편합니다. 속이 안 좋으면 어지러움이 심하기도 합니다. 방송 보고 소변염도 0.9 맞추고 있고 비타민C 하루 6천 먹고 있습니다. 비오유키소 하고 있는데 개선이 될까요? 심장 검사도 이상 없고 내과약 1년 넘게 먹었습니다. 힘드시겠군요.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하면 두근거림입니다. 저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두근거리냐라는 겁니다. 울컥거리고 자, 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두근거린다라는 건 뭡니까? 심장이 뛴다라는 거죠. 네. 저분은요,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두근거리는 거는 대부분 산소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깜짝 놀랐을 때 이런 두근거림도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근거림 어떤 거 있습니까? 등산 갈 때 가슴이 두근거리죠. 100m 달리기 할 때 두근거리죠. 그런 종류. 그리고 목욕탕에서 오랫동안 들어있을 때 또 두근거리는 일도
벌어지죠. 심장이 원래는 요렇게 뛰어야 되는데 요렇게 뛴다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왜 이렇게 뛰도록 만드냐 하면, 누가 시키는 거냐면 뇌세포가 심장한테 이렇게 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뛰냐? 왜 뛰게 하느냐?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뇌에 산소가 자꾸 딸리는 것을 뇌세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는 궁금합니다. 뇌는 어떻게 해서 산소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등산을 갈 때, 심하게 운동을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네. 제 가슴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뛰고 있는데, 열심히 뛰는데 더 많이 뛴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를 뛰게 만든다. 그 두근거림인데 지금 저분은 소화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이유, 산소가 부족한 이유가 뭐냐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졌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소화가 안 되면 혈관이 자꾸 막힙니다. 요 전 단계에 처음부터 좀 보시면 소화가 안 되면, 특히 단백질 소화가 안 되면 그 단백질이 혈관으로 흡수가 되어지고, 흡수되어진 놈을 면역세포가 가서 분해를 시키려고 싸움을 한다. 이게 염증이고, 이 염증이 일어나면 혈관에, 모세혈관에 가서 자꾸 막히는 것이고, 모세혈관에 자꾸 막히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것 때문에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을 더 뛰게 만드는 거고요. 더 지나면 뭐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저분은 소화가 안 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다면 저혈압이 되어졌겠지만, 그래서 산소 부족 때문에 지금 어지럽고요. 네,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건드리는 거죠. 염증도 있고, 그 염증에 음식이 건드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이제 통증이 오기도 하고, 명치 이런 데 답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또 답답해지기도 하죠. 소화가 안 되면 가슴이 뭔가 꽉 막힌 듯한 그런 현상. 네, 이게 전부 지금 이런 맥락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염증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까 모세혈관이 자꾸 막히는 거,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지면 두 가지 형태가 원인이 되어지는데, 한 개는 심장의 관상동맥에 혈액이 잘 공급이 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소화가 안 되고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 염증이, 모세혈관 속에 염증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 심장도 검사를 해야 되고, 위장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분, 네, 어지럼이 일어난다, 두근거린다, 울렁거린다. 이거 전부 소화와 관련되어져 있고, 소화가 안 돼서 일어나는 건데,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거,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요기까지 잘 좀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셨다시피 심장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심장보다는 위장의 문제일 경우가 있는 거고, 위장 소화 잘 되도록 그 영양제만 착실히 먹어주면 3개월 안쪽에 그냥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소화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소화 잘 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렇게 드셔보시고요. 비오유키소 섭취법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주인숙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방송 열심히 듣고 실천해서 몸이 정말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식용소다를 물에 타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여러모로 몸에 이롭다고 해서 소다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비타민C와 같이 먹어도 되는지요? 아, 드시지 마십시오. 예. 왜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식용소다는 소화를 시키는데 더 소화가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전혀 비타민C를 오히려 중화를 시켜서 비타민C를 망가뜨립니다. 비타민C를 없애는 게 식용소다입니다.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식용소다는 뭐냐면 NaHCO3라고 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들어있고 수소가 들어있고 탄산이 들어있습니다. 탄산가스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수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습니다. 얘네는 알카리성 물질입니다. 알카리도가 있죠. 자, 아까 산성, 알카리성, 중성 이렇게 있는데 알카리하고 산성하고 같이 들어와 버리면 중성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것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네. 아예 드시려면 완전히 띄어서 먹어야 된다. 소다수를 만들어서 먹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로운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저 탄산수소 나트륨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소변의 pH가 낮은 사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먹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타민C하고는 같이 먹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산성 물질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데 알칼리성인 물질을 집어넣어 갖고 그걸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좋죠. 자, 또 다음 분 한번 볼까요? 자, 가볼게요. 이거 좀 지나가 버렸네요. 네. 그래도 감사님, 식사에 국찌개 같은 걸 안 먹다가 박사님 덕분에 비오유키소 하면서 국찌개 짭짤하게 먹은 지 한 달 조금 된 것 같은데 소화력도 좋아지고 있고 컨디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사님 영상 보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잘 안 되었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올해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네요. 부지런히 비오유키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아지셨다니 축하드리고요.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 하셔서 평생토록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몸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소화가 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건데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죽게 되느냐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병원을 가게 되느냐라는 거죠. 뭔지 아십니까? 소화입니다. 소화. 소화가 안 되면 겨울에는 진짜 몸이 얼어붙습니다. 몸이 안 돌아가요. 몸이 차가워져요. 소화가 안 되면.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몸이 차가워지고 몸이 차가워지면 감기가 들고 감기가 들어가지고 집에서 골골골 하고 있다가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몸으로 개기려고 하는 거죠. 감기는 병원 가도 일주일, 약 먹어도 7일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가고 집에서 골골골 하다가 더 나빠져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누워만 있죠. 그러다가 못 나오면 하늘나라 가시는 겁니다. 출발이 뭐였습니까? 소화불량인 겁니다. 비호육기소를 계속 하시면 소화불량이 생길 일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감기 들 일이 없어지고, 감기 들 일이 없어지니까 하늘나라 갈 일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비호육기소 덕분에 건강 장수할 수 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영양소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소금이고요. 그 다음이 비타민C입니다. 이것만 열심히 드셔도 소화 잘 되고요. 염분 부족으로 몸이 말라가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노인이 되어지면 어느 날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 물질이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이 혈중에서 부족해지다가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 혈관의 바깥쪽에도 부족해지다가 혈중 속에가 정상 수치보다 떨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몸이 맛이 간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다 말라서 죽는 겁니다. 네, 아무 이유 없이 병명을 찾아봐도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비호육기소를 계속 드시면 그럴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죽을 때까지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이런 영양제다. 그러니까 이 영양제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골고루 잘이 뭔지를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먹는 게 잘 먹는 것인가. 충분하게 먹어야 되는 거지 부족하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오롯한 능력님. 네, 진짜 비타민C를 메가도스 먹다가 가야 하는 마지막 과정은 비호육기소인 것 같아요. 먹다가 가야 하는 마지막 과정은 비호육기소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심오한 글을 써주셨네요. 자, 다음 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약 20년간 왼쪽 목과 머리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 소화불량 관계임을 알고 매 식사 때마다 비타민C 2g을 먹고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소화가 종종 안 될 때는 두통이 심한데 이때 비타민C 소금량 더 먹어도 되나요? 네, 더 먹어도 됩니다. 두통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긴 시간 동안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화 문제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소화만 잘 되어도 네, 해결이 잘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얼마 시간이 안 되셨잖아요. 네,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3개월 뒤는 분명히 다 없어질 겁니다. 다 없어지거든 꼭 여기에 오셔서 이 글을 다시 네, 좋아지게 된 이유를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분 볼게요. 박사님. 고용량 비타민C 먹으면 변에서 혈변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뒤졌는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어떤 문제냐면 코피가 납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코피가 나요. 여태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코피 나는 것들에 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면 코피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영양제를 먹으면요, 혈액이 맑아집니다. 혈액이 맑아진다라고 하는 게 혈액이 묽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하고도 약간 유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해소가 되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이런 기전들이 또 있는데 전체적으로 혈액이 묽어진다. 이걸로 인해서 코피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하고 유사하게
내장에서 혈액이 또 혈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는 있는데 첫 번째 혈액이 묽어진다. 그러니까는 묽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비타민 C로 인해서 이 혈액이 코피 또는 거기 장, 점막 이런 데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끊어도 가끔 그러니까 끊어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장시간 끊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점막이 얇거나, 뭐 코에 점막이 얇거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당분간 잘 조절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꾸 그러면 상담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약물하고 지금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나 그 다음에 뭐 와파린이나 이런 약물들하고 같이 먹어서 그게 생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비타민C 먹고 나서 코피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영양제하고 같이 섞어서 먹었을 경우에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정보가 저한테도 좀 필요합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건 계속 먹는 게 사실 맞는데 피가 나니까는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왜 그런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비타민C 단독으로 딱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몇 명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뭔가 다른 걸 잘 못하고 있는 게 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원님, 이대현님, 널바람바램님 반갑습니다. 비타민C 원료인 옥수수가 유전자 변형이 있는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막막합니다. 네. 자, 비타민C를 만드는 원료는 포도당이고요. 포도당을 만드는 원료는 옥수수로부터도 만들기도 하고요. 만들어진 옥수수가 유전자 변형이냐 아니냐가 비타민C가 유전자 변형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연계를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유전자 변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유전자 변형이 되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문제가 일어난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영양제에 사실상 유전자 변형, GMO라고 하는 거하고 영양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보면은 non-GMO 뭐 어쩌고 많이 적혀 있는데요. 다 상술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포도당은 포도당이고요. 비타민C는 비타민C예요. 비타민C로 만들어져 있는 화학 구조.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봐보시면요. 자, 이게 비타민C의 화학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비타민C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구조를 하고 있는 거. 유전자 변형을 했다고 해서 제가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구조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 변형하고 제하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술에 속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양제는 유전자 GMO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말 많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떠들고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니까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황찬영님, 장염인 것 같은데, 장염일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과량으로 많이 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변이 기름 섞인 설사가 나옵니다. 오메가3를 과량으로 먹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줄여보십시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소금 MSM 하고 있습니다. 설사기가 계속 있네요. 네, 장염이면 비타민C를 드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설사면 비타민C를 일단 줄여 보시고요. 먹고 있는 영양제가 너무 많아서 삼투압이 과하게 생겨가지고 또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설사가 생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고 있어도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인지 판단을 한 뒤에 영양제를 끊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끊어보시고요. 소금물을 줄여야 할까요? 소금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되고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염도가 높은 국물을 먹어도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금물을 과하게 먹고 이 삼투압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몸속의 염분 농도가 부족하고 장의 염분 농도가 높게 들어있게 되면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몸속 염분 농도는 0.5%, 그 다음에 내 장에 들어와 있는 거는 1.1% 이렇게 되면 이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삼투압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섭취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갑자기 많이 먹으면 대부분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조금씩 차근차근 늘려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저게 장염인지 라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있는 영양제를 잘 못 먹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다음 분 보겠습니다. 전 세계 비타민C 생산량의 90%는 중국입니다. 비타민C 산업 자체가 공해산업이라 대량 생산 가능한 곳이 중국본입니다. 그보다 비타민C에 첨가되지 말아야 할 물질들이 있는지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적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대현님, 아침에 신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가슴 흉부가 화끈거리기도 해요. 소화는 그런 대로 되어요. 가끔 식후 트림 나올 때도 있고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물은 속쓰림이 있고 위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걸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어지러운데요. 한 의원에서는 담적이라고 합니다. 비오유키소 10일 전부터 식전에 비타민C는 500ml 하루 3번, 소화효소제 유산균 우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키토산도 같이 먹었는데 변비가 심해져서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변비가 괜찮아지면 또 먹어야 됩니다. 반복해서 변비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그렇게 반복되어지니까요. 키토산을 먹었다가 끊었다가 이렇게 꼭 드셔야 자극이 덜 옵니다. 평소에도 변비가 있었는데 비타민C 먹고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키토산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가 생긴다 싶으면 줄이고 끊고 다시 먹고 이걸 반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C하고 소금하고 잘 챙겨 드시면 제 영상 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닥터 한스 치시고 비오유키소 섭취법 이걸 쳐보시면 먹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비도 그렇게 드시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어지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지럽다. 그러면 왜 어지럽냐 하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충분하게 산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담적이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사실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건 무시하시고 비오유키소 열심히 챙겨 드시면 그거는 잘 해결이 되어진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저의 영상이나 그 댓글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없어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토산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박은정님, 식전에 비타민C, 두알, 유산균, 효소 먹었습니다. 식후에 오메가랑 소금을 바로 먹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오메가를 소금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소화가 안 돼요. 1년 이상 저염식에 현미채식을 하면서 저체온증에 최근 녹점 마시고 손발이 너무 노래져서 아라보다 소금 마신 지 2주차예요. 소금물 마신 지 2주차예요. 함초 한도 열심히 먹고 있고 이틀 만에 2kg 찌고 많이 붓고 2주 차에 4kg 쪘어요. 이분은요, 몸에 소금이 정말 부족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이제 자꾸 물이 쌓이는 거고요. 물이 들어있어서 체중이 증가하고 있는 거지. 저게 뭘 먹어서 찐 게 아닙니다. 수분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고요. 그 수분은 정상적인 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금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소금 잘 먹어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소금은 음식에다 넣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초소금염인가 함초소금이라고 그랬나요? 저런 거 드시지 말고 용융소금을 드시기 바라고요. 효소는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먹고 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먹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비오유키소를 먹는다고 먹는 날부터 그냥 소화가 잘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2,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되고요. 꾸준히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염분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0.99%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소변의 염 농도입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오랫동안 저염식을 하신 분들은 저걸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소화가 되기가 그렇게 빨리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계속 꾸준히 하시면 2, 3개월 안에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2, 3개월 뒤에 꼭 오셔서 소화 잘 되게 되었다라고 글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차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녹점은 드시지 마십시오. 네, 녹점 먹고 소화가 더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네, 별 문제가 없고 위장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 뭐 녹점을 조금씩 그것도 조금씩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드시고요. 함초도 일단 끊으십시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거 다 끊으시고 비오유키소를 계속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혜련님, 네, 반갑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식전, 식후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몇 개 먹는 게 좋을까요?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산화제이고요. 뇌세포의 항산화를 잘 시켜주는 그런 것들 중에 한 개다라는 거고, 세포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이용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건데요. 5대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코엔자임 CoQ10,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 이 5가지를
꼭 같이 섭취하는 게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에 쓰이는 거다라는 거고요. 아미노산 3개가 모여서 만들어져 있는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는 잘 되는 거고요. 몸에 뭐 소화하고 관계없이 소화가 분해가 되어져서 흡수되기도 하고 그냥 흡수되어지기도 하고 해서 우리 혈중에 돌아다니면서 항산화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세포 속까지 가야 항산화가 훨씬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내 몸속에서 또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재료로도 이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몇 개를 먹느냐라는 건데요. 보통 뭐 아미노산이니까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알 정도는 먹는 게 좋고요. 뭐 한 보통 제가 본 분들 중에는 뭐 6알 정도까지도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뭐 알아서 조절하셔도 돼요. 저 더 많이 먹어도 상관은 없고요. 배국 주사라고 해서 혈중에 주사제로도 넣어주는 게 저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은 뭐 그렇게 조절해서 먹고 식후에 먹는 게 좋고 오메가3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흡수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로키 스텔라 초이니 비오유기소를 꼭 식전에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꼭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먹기 편한 대로 드시면 되고 웬만하면 지키는 게 좋은데 지키는 게 뭐냐면 비타민, 유산균, 키토산은 식전에 바로 먹고요. 식전에 바로 나머지 오메가3는 식후에 먹고요.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먹고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다 먹어도 됩니다. 예. 완전히 뭐 엄청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안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먹는 게 낫고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정석으로 먹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정도인 겁니다. 네, 박은정님 글루타치온이랑 비타민 B100 그 다음에 목에 걸린 듯 하며 소화가 안 돼서 무겁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소금을 더 먹어야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이 재발한 것 같아요. 감기도 다시 오는 것 같고요. 주문한 제품을 소개해 주신들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줄여서 복용해야 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꾸준히 잘 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 B100은 글루타치온 비타민 B100은 좀 더 이따가 드십시오. 일단 그건 끊으시고요. 비오유기소만 드시기 바라고요. 양을 좀 줄이시기 바라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 지금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에 걸린 것 같은 거는 거기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이 있다라는 거고요. 전화를 주셔서 상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좀 힘드신 것 같거든요. 무슨 힘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섭취를 하는 방법을 지금 제대로 모르시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먹은 영양제가 목에 걸려 있는 거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걸려 있는 것 같은 식도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근데 실제적으로 식도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먹는 방법을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상담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효정님, 키토산 용액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키토산 용액은요,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키토산 용액 제조법이라고 있어요. 닥터 한스 키토산 용액 제조법. 그거를 한번 검색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보시고 만들어서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제가 올려놓은 제 유튜브에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시면 돼요. 닥터 한스를 치시고 원하는 찾고 싶은 묻고 싶은 걸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상들이 나오니까 그 영상들을 좀 충분히 찾아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물으면 아주 짧게 단편적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는 질문의 양이 짧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주 길게 설명이 잘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 영상들을 참고로 해서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췌장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 삼아 먹어보려고 하는데 소화효소제 언제 구입 가능한가요? 이거가 지금 아마 재고가 없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수시로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언제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재고가 부족해가지고 들어오면 나가버리고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황사님, 상황사입니까? 상원사. 네. 별 이름인가요? 상원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검사 결과 나오면 상담 신청하려고 합니다. 블링블링 님, 네, 형 왔다. 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박정숙 님, 열이 조금만 있는데 가면 얼굴이 붉어져요. 홍조처럼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야, 이게 열이 있는데 가면이라고 하는, 네, 열이 있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열감 때문에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장 이제 열에 의해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바탕에 들어있는 건 저는 자율신경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영양제, 키토산 용액입니다. 키토산 용액. 그걸 혀로 뜰은 맛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뇌가 자극이 되어져서 뇌가 몸을 컨트롤을 잘하게 된다. 자율신경 조절을 잘하게 된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섭취를 하고 있는 물질들이 소화가 잘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있는가는 본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일단은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소화가 제대로 안 된 단백질이 들어가서 몸이 민감해져 있다. 이런 방법도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홍조의 개념인데 지금 홍조인지 아닌지도 아리까리하게 말씀을 해놔가지고 저도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 홍조의 경우에는 적혈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적혈구의 어떤 문제로. 그래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저는 자율신경 조절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소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먹어야 되는 영양제입니다. 비타민C, 오메가3 유산균 거의 많은 사람이 먹고 있고, 소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고 먹는 거니까 제대로 챙겨서 한번 드셔보시면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롯한 능력님, 소금을 먹을 때 음식에 넣어 드시라고 하셨는데, 간을 한 국에 밥 먹기 전에 한 스푼 정도 넣고 섞어서 밥과 반찬과 곁들여 먹으면 올바른 섭취 방법일까요? 간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다가 소금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 소금을 간에 넣어서 간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이미 간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넣어서 드시든가 아예 그냥 안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그건 알아서 적당인데 음식을 만들 때 그 소금을 넣어서 먹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 빨리 한 5분 안에 질문 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오늘은 기다리는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께 글루텐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텐 보셨나요? 글루텐이 뭔가요?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고요. 이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글루텐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런데 원래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의 형태인데 얘를 반죽을 하다 보면 이 들어있는 두 물질이 각교 결합을 해가지고 큰 분자로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우리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지지 않고 얘가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장에 오게 되면 그 글루텐이 장벽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장 누수를 만들어내는 원인 물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마라라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글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줄이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낫고요. 그걸 먹었을 때는 꼭 식이섬유질, 키토산 같은 거를 같이 먹어라.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키토산을 같이 먹어라. 그래야 걔네들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준다. 장 누수를 막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글루텐을 여러분 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실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글루텐이 어느 건지를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밀가루를 지금 저기에다가 담고 있죠. 적정량의 밀가루 50g, 강력분 50g, 물 35g으로 이제 저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고 이제 반죽을 하죠. 열심히 막 반죽을 합니다. 그죠? 섞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됐죠. 자, 저 놈을 좀 더 반응을 시켜서 어쨌든 이제 찐득찐득하게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밀가루 반죽이죠. 이걸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여러분들도 이 실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글루텐 이외의 물질을 녹여서 씻어서 빼내는 겁니다. 저 뿌옇게 된 게 이제 실제적인 밀가루가 전분이 녹아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녹은 건 아니죠. 저 뿌연 거니까. 녹은 건 아니고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오는 겁니다. 계속 빼내죠. 그렇죠. 하얀 게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남아서 나온 거, 요게 글루텐입니다. 찐득찐득거리죠. 자, 보셨잖아요. 저렇게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저게 글루텐이다라는 겁니다. 저게 우리 장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장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밀가루 조심해야 된다. 글루텐 장을 망가뜨리는다. 조심해서 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아세트 아미노펜과 비타민C 같이 먹으면 안 되냐는 질문에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건 화학 합성에서 만들어낸 물질이고요. 약물입니다.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아니죠. 독성 물질입니다. 간을 안 좋게 합니다. 간이 기능을 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세토아미노펜이랑 술이랑 같이 먹어도 별로 좋지 않다. 간이 기능을 잘못, 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비타민 C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을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 C가 간의 기능을 더 좋게 해줘가지고 아세트아미노펜을 분해를 더 잘 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첫 번째. 예,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입장에서 보는 논문들은 비타민 C도 간에서 생성을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간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잘 못한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이거죠 도대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 논문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그 연구에 불과한 겁니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도대체 구분하기가 가장 진실된 정말 그 자연 현상 그대로는 무엇이냐? 네. 논문만 가지고 그게 진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 즉 글루텐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택하겠냐 이제 이렇게 되죠. 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요, 비타민 C는 무조건 몸에 필요하고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 아세트아미노펜이 있건 없건 비타민 C는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결국은 아세트아미노펜을 줄이든가 안 먹든가, 예, 두 개 다 같이 먹든가 이거죠. 자, 농약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이롭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몸에도 안 좋습니다.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방사선을 사용을 하는데 몸에 나쁘기도 하지만 그걸 쓰지 않으면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비타민C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분리해서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서 먹어도 결국은 혈액 속에 들어가서 둘 다 만나기 때문에 저 두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보다 저 비타민C를 안 먹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같이 먹어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잘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세트아미노펜을 먹고 안 좋은 점을 감수하고라도 이걸 먹었을 때 나한테 이로운 점이 더 많다면 먹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글루타민 분말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뭐 미숫가루 같은 데 타서 먹어도 되고 우유나 요구르트나 이런 데 타서 드시는 게 좋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것저것 자기한테 편한 그런 방법을 먹으면 되죠. 저는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OMG라고 손흥민 세이크라고 있는데요. 그 세이크 한 개에다가 그 다음에 소금 티스푼으로 한 개에다가 그 다음에 꿀물 한 숟가락 정도, 꿀물이 아니라 꿀 한 숟가락 정도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글루타민 저거 한 티스푼으로 한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다양한 먹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뭐 본인이 먹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내일도 소화가 잘 되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소화 잘 되는 날이 되어야 건강한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을 때까지 비오유기소 건강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 혹시 타는 냄새 안 나요? 우리 썸 타는 냄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